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제가 참 평소에 가장 만나고 싶고 뵙고 싶었던 분이 바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참 103세, 원래 104세로 살아오시면서 철학적인 관조라든지 인생의 어떤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제가 들으면서 참 한번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한번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실 겁니다. 제가 올 초에 김형석 교수님의 어떤 그런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를 해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TV조선에서 어젯밤, 그 22일 날이죠, 스타 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에서 김 교수님의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104세가 된 교수님은 윤동주 시인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했고,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입니다.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2년 후배로 입학한 고 김수환 추경근과의 인연도 깊고, 또 정진석 대조교님과도 선후배 지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이제 작년에 출간한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책 발간한 게 한 100권 정도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또 특히 그분은 오랜 시간에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가면서 생사를 오가던 순간보다 월남하며 아버지와 이별한 경험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2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약 한 20여 년 동안 투병 끝에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간추려서 테마별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와의 생이별, 그리고 가족 상봉을 거절한 이유,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이 아버지와의 이별은 참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우리 이산가족의 큰 슬픔이기도 하고 한이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192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103세, 104세 되는 분이죠. 되는데 제가 참 이걸 하면서도 참 울컥한 기억이 많아서 제가 말을 하기가 이어가기 좀 그런데,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이제 38선을 넘어왔는데, 북한에 넘어올 때 북한에 부모님은 남고 아내와 9달, 10달 된 아들을 얻고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잡혀가지고 또 곤욕을 치렀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한국 전쟁 때 아버지와의 생이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가족과는 달리 아버지가 피난길에 함께 못하셨다고 하면서 김형석은 아버지는 38선을 넘을 때 마지막으로 봤다. 분위기를 봐서 이번에 떠나면 앞으로 다시 못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던 것 같다. 내 아내가 9개월 된 큰아들을 얻고 있는데 떠나 보내기 전 어디 한번 더 보자 고 하시더니 잘 다녀오너라 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지 못한 미안함, 그리움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다 하면 힘들어서 못 산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했던 경우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서 가서 이산가족을 만나면 나는 돌아오면 되는데 그 가족들은 못 산다. 갔다 온 사람은 괜찮은데 만났던 사람이 못 산다. 평양에 살던 사람, 공직에 있던 사람들 모두 쫓겨났다, 그 이유를 밝혀서 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탈북 계기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그다음 이름이 김일성이었죠. 본명은 김성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성주가 같은 고향 사람이고 초등학교 선배였다. 우연한 기회에 김성주와 동네 몇 사람이 모여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김성주가 해방되고 독립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국가를 만들려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공산국가가 들었으면 자유로운 지성인은 살기가 힘들어질 텐데 여기가 살 수 없으니 38선을 넘어야겠다. 이렇게 월남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김일성이를 만나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참 놀랄 일입니다. 근데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북한에 남고 아내와 아들을 얻고 내려왔는데 오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이 김영석은 계장의 신문까지 받았지만 때마침 지금부터 잡힌 놈들은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계장이 김영석 가정을 풀어주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때 5분만 먼저 수용소에 잡혀갔으면 못 올 뻔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지금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때 이 계장이라는 분이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지 보라. 뭐 이렇게까지 감시를 붙이고 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날 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 시인 윤동주를 꼽았습니다. 시인 윤동주와 작가 황순원과 자신은 평양 숭실중학교 동창 동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동주 형이 만주에 있다가 평양 숭실학교로 전학을 왔다. 3학년까지 다니고 나는 키가 작으니 앞에 앉고 동주 형은 내 뒤에 앉았다.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어른 같았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윤동주, 그러니까 형 마음속에는 병아리 시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시인으로서의 소양이나 자질은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첫인상이 모자를 단정하게 쓰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나나 윤동주 형은 모범생은 못됐다. 나도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마 동주 형 공부 성적은 나보다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동주 형은 내가 보기에는 시를 빼면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 시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명령 때문인데 김 교수는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 물어봤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윤동주가 만주로 가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거기로 가고 나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으니 학교를 자퇴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는 학교로 복귀하고 동주 형은 만주에서 학교를 졸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동창이고 한 반에서 같이 있었고 나이 3살 차이 내가 형 동생을 했다고 하니까 또 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김 교수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에서 고 김수환 추경은까지 뭐 이런 황금 인맥을 쭉 설명을 했는데 김 교수님의 어떤 격동의 한국사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 인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도산 선생이 독립운동으로 투옥 중에 건강 때문에 가석방돼서 고향에 머무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활동을 하셨다. 당시 도산 선생의 말씀은 내 가슴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 어떤 스승보다 내게 큰 인상을 남겨줬다. 지금까지도 내 마음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인이 된 고 김수환 추기근과도 인연이 있었다. 그는 내가 김수환 추기근의 대학 선배다. 우린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종교는 다르지만 정말 존경스러웠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인데 나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교수는 정진석 이대 추기경과도 특별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중앙고등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때 나의 제자였다. 그분은 추기경이 되고도 은사였던 나의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던 것 같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특히 김영석 교수는 활짝 묶고 있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보면 다들 검술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사별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찍고 1년 후에 병을 앓게 됐다.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가 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20년을 투병 생활을 했다. 아내를 보내고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 김영석은 후회는 없다.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아서 내게 주어진 책임은 다 감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떠났다면 아내가 혼자 남아서 얼마나 고생할지 부담이 있었는데 거꾸로 내 책임은 다 했으니까 나이 들면 인생에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차원에 넘어선 그런 석학의 말씀입니다. 김영석 씨 딸이 이제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많다. 23년간 어머니 병수발 다 해주셨고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7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눈물 나도록 고맙다. 오래오래 하루라도 더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이제 들려줬습니다. 그의 집에서 이제 도우미로 7년째 일하고 있는 남상욱 씨는 교수님은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신다. 점심은 오후 12시 반에, 저녁은 7시 반에 하신다. 식사 준비를 다 해서 불러도 아직 10분 남았다고 하면서 안 드시고 시간을 맞춰 나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비교적 단조로운 그 아침 식단을 공개했는데 김 교수는 자연 채식이고 비교적 여러 가지 채소를 먹는다. 호박죽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감자를 먹는다. 우유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칼슘도 많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느냐. 계란 반숙도 하루에 하나쯤 꾸준히 먹는다. 40년대 아침 식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식단의 장점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먹을 때 고생 안 한다. 맛이 한결같으니까 좋다. 무엇보다 속이 편하니까 좋다. 대신 점심과 저녁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식사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먹는다. 그래서 회식하는 데 가면 혼자 먹는 게 늦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따로 먹든지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약해 보이는 분이 조심조심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김 교수님은 1964년부터 85년까지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마지막 강의 85년도 퇴임 강의를 추억을 했습니다. 추억을 하면서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시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뜨거운 시기였는데 김 교수는 체류탄 냄새가 캠퍼스 안에 가득 차고 학생들하고 형사들이 밀려다녔다. 오후 2시 퇴임 강의 종강식을 하게 됐는데 교수들이 연기하자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하자고 자기가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1시 50분쯤 큰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가득 차 있더라.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을 가졌는데 옷에 체류탄이 묻어 있으니까 재채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았다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 강의 체류탄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하는 생각이 난다. 그날을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 교수님의 어떤 회고를 보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가족이다. 우리가 설을 맞아서 개면연 설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서 휴전선을 넘으며 생사를 오가던 순간 어떻겠습니까? 월남하며 아버지의 이별한 경험 가슴에 참 엉으로 남았겠죠. 자기는 기억하기 싫다. 힘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가족 만남도 자기는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떠나면서 손주의 얼굴을 한번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다고 했는데 정말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오래 사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귀감도 대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책 써서 길이길이 생각과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